부족한 사례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어떻게 속된 말로 해서 팔자에도 없는 섬유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성이 차석근 그래서 자동차 쪽, 철강 이런 쪽에 쭉 일을 하다가 그 뭐 우리나라 그 섬유 회사에 스마트 공장을 하게 돼서 제가 섬유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을 조금 그 요새 지원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뭐 제가 일단 이니셜은 했지만 그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좋은 얘기들 해주시면 저도 이제 표준화 쪽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5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제가 비디오 한번 그 요새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이 도대체 뭐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하자라는 것. 이게 원래 그 KBS에서 2년 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예고편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한 4시간 정도, 그 2시간 정도 하는 이 스페셜, KBS 스페셜 예고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2-3분 정도 될 겁니다. And this is how we want to take this inspiration from nature and go ahead with creative ideas to improve production mechanisms in the future. 생존 전략이다. 이걸 안 하면 그 공장이 망한다. 스마트한 공장은 스마트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건 더불어 가야지 머리가 돼. 잘 보셨는지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크게 키워드가 2개 같아요. 하나는 제조업이 생존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스마트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제일 큰 걸림돌이, 스마트 공장의 제일 큰 걸림돌이 여기 계신 분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잘 트랜스포메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 공장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박진우 교수,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이제 손 띄고서 그 명예교수로, 서울대 명예교수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스마트 피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주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전에 그 5G Manufacturing 그 포럼에 잠깐 여기 오다가 들렸어요. 앞으로 이제 5G가 나오면 굉장히 제조업의 모든 그 부분들이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전에 우리 김 이사님께서 그 뭐 이런 얘기들은 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독일 쪽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독일만 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나름대로의 또 이런 스마트 공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섬유 쪽이 미국에서 의외로 또 로봇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봉제 쪽에 적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조지아텍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공대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조지아텍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은 2025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조업이 살아야,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제조업의 섬유 산업이나 그 관련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정통적인 공급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ERP 그런 거 얘기하면서 쭉 나왔는데, 앞으로 5G라던가 어떤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이나믹하게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뒤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들을 하지만 휴대폰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을까. 요새 포노 사피언스라는 책에 보면 휴대폰 게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판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디지털 이 모델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좀 언급하고 가면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제조업에서 뭐 ERP, 뭐 MES 그런 걸 떠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하다 보니까 밑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돼야 되고, 지능화돼야 되고,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서스테이블, 지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핵심 과제가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기술하는 분들은 뭐 IoT가 어떻고, 산업용 통신이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뭐 에너지 기술이 어떻고 그렇지만,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도 우리 김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공장이라는 데는 작업자, 기계, 자재, 방법,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이걸 조금 더 강의로 해석하면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정보, 데이터로 받아서 지능화를 시키느냐, 이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을 전체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협력사라던가, 모기업이라던가.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지금 마치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사슬하게 연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운영도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공장 운영 쪽. 그거를 좀 이렇게 제조업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애플리케이션 판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공장이라는 데는 QCDF입니다. 여기 탁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왜 있냐? P는 이제 생산성인데, 그 생산성, 품질, 비용 절감, 즉시 공급해 주는 거, 안전, 에너지. 이거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 요소는 뭐 애플리케이션, MES가 어떻다, 뭐 여기 보시는 바라도 뭐 생산 계획이 어떻다, 제품 개발이 어떻다, 이게 PLM이 어떻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그게 QCDF라는 관점, 안전, 이런 에너지 사용량을 극소화시키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광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이따가도 말씀드리니까 카드 보는 사람마다 틀려가지고요. 요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준을 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이라 하면 대개가 이쪽 부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이미 삼성전자라던가 여기 나온 대로 뭐 LG라던가 이런 데는 뭐 이미 굉장히 진보돼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근에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두는 게 요쪽입니다. 중소기업, 월드 300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데가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5단계로 나눠서
점검하는 단계, 모니터링하는 단계. 아까 그 봉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내용을 근데 모니터링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최적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제어를 해야 되고, 그걸 공장 전체, 공장이 20개 있다, 100개 있다, 그러면 그걸 전체를 그 밸런싱에 의해서 최적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 IoT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되면 지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이제 지가 알아서 공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말씀하신 그 각각의 그 제조업의 수준들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아까 ERP 우리 김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쪽 부분에서 어떤 것까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5단계 중에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 안에는 한 20개 항목에서 한 40개 항목의 상세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S로 만들었어요. KS 9001-3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지? 그런 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작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제가 기억이 15년도인가? 이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한국의 스마트 공장이라는 데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지? 이게 지금 그 구성입니다. 많이 지금은 이제 뭐 빅데이터라던가 AI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여기 잠깐 언급해드리면, 현장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렇게 생산의 빅데이터 부분으로 받아서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품질의 중요 인자라던가 설비 이상 대처, 최적의 공정 파라미터. 이것이 지금 요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죠. 그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을 공장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 그냥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최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품질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아까 그 봉제 공장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인라인에 대한 그 공정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관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장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것을 그 다양한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처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는 이 주조회사에 먼저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제가 조금 이렇게 정부 쪽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스마트 공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이 일자리 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일자리 창출 분야를 조금 스마트 공장 쪽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기획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 항목인데, 지금 이것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것들이 이제 올해 집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스마트 공장 수준 고단화, 첨단화 쪽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그 중기부라던가 그 다음에 과기부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스마트 공장과 연관된 예산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봉제, 아까도 뭐 봉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제로 적용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했냐면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더존에서도 적용했지만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봉제 산업에 이런 식으로 적용한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가방을 만드는 신발, 그 다음에 의류 요거 만드는 3군데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생산기술연구원의 그 조용주 박사 쪽에서 이제 한 건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신발, 가방 그리고 의류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으로
지금 적용을 했고, 지금 이런 거에서 설비, 15,000대 설비에 포함된 이런 그 조립 공정이고, 그래서 공정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사용량 에너지 효율 편차 이런 것들이 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기존 설비에 정지 없이 공장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노후 방지 탐지 기능이 예지 보전을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자라는 그 모토로 해서 시스템, 지금과 같이 그 재봉기에다가, 이 재봉기죠? 이 유니콘이라는 것 건데, 거기에다가 요 IoT 장치를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가동, 비가동 내역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범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빅데이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매니팩처링 그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연동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아행공대, 이게 아행공대거든요. 독일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연구기관 학교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전문, 그 봉제 쪽에 관련된 스마트 의류 쪽에 관련된 교수가 와가지고 잠깐 얘기 들었는데, 독일이 그 첨단 일을 하는 데서 섬유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 독일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디다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스피드 팩토리. 그거를 개발한 팀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섬유 쪽에 자기들이 리더십을 지겠다. 라는 의도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서울대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생기현이라던가, 그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서울대 항공기획과의 그 안성 교수가 얘기한 건데, 이 적정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기술이 뭐냐면, 그 여기 보면 저비용 최적 효율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좀 그 디테일한 건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그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선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력을, 그러니까 시그널을 받으면 그 모터, 그러니까 재봉기에 그 가동과 비가동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재봉기에다가 뭘 이렇게 달아서 선도 연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죠. 왜? 49mm에 그냥 꽂으면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가격으로 그냥 제가 얘기한 easy to install, 그냥 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착상.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고단위로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디자인에서 재활용까지, 이 옷이 이제 앞으로 재활용이 다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추적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정기술 적용 예인데, 탄자니아에 그 태양광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요.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뭐 고급 어떤 그 데이터 수집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적정 기술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그 저가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다 관리를 해요. 탄자니아에 있는 그 태양광의 그 효율, 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봉제 공장, 앞으로는 북한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아까 크라우드 하듯이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몰라요. 여기 사장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대통령에 출마하셨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텍스타일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글로벌 4위 기업이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날 자동차나 포스코나 맨날 하다가 이 봉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리더십을 쥐고 있나. 여기 잠깐 살펴보면은 이분들이 타겟이 2025년도까지 10만 명을 고용하겠다. 굉장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회사인데,
이분들이 동제 이런 업체 중에서 최초로 그 ERP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MES, TADM, 뭐 RDDA, 뭐 BI, 그룹웨어, 로지스틱스, 서플라이 포털 이런 것들을 전체를 그 이렇게 구축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요 부분에 어떤 것, 다잉 쪽에 어떤 것을 했다라는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잉이라는 거 캐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격으로 제어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을 옵티마이 최적화시키고 그걸 자동화하겠다. 이 섬유기계가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자동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원웨이로 그냥 하는 게 아까 모니터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ERP 부분은 뭐 자세히 들으셔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염색이다 보니까 이 실험을 해서 그 공장의 그 공장에서 실제로 만드는 거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다 관리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시킨 대로 일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생산, 가공, R&D, 나염, 품질, 실험, 배색, 염색, 출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PPC라는 걸 뭐냐면 터치스크린을 얘기합니다. 현장에 그 작업자가 터치스크린, PDA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쓰는 거죠. 여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산업용을 써야 돼요. 던져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노이즈에도 강하고 그런 거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가공기들 아까 얘기하는 염색기라던가 텐터기라던가 뭐 이런 그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비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지라던가 원사 회사들이라던가 조액이라던가 연법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공정은 크게 원사 관리, 생지 관리, 생산 관리, 제품, 그 다음에 제품 출고, ERP하고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 정보 처리하고 원사 입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험, 의뢰해서 시험에 대한 이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작업, 실적,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입고, 출고 이런 부분들을 다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설비들을 전부 양방향으로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공장이 크게 이제 4개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여기 지금 PLC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 직접 제어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라지 컨트롤러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직접 통신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컴퓨터하고 이렇게 통신을 해서 여기 에이전트를 넣어서 실제로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장치가 그러니까 좀 지능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IoT 장치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제한되지만 거기서부터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기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총 52개의 이 데이터를 52대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염색 공장의 최신 웹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 베트남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지빌리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 정보 표준화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바코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포인트 관리라고 그러는데 바코드 슈퍼마켓에서 데이터 관리하듯이 딱딱
이 정물하고 일치시키. 이게 안 맞으면 시스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MES가 ERP하고 다른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RP 연동을 통해서 정보화의 ERP의 기능들을 굉장히 더 강화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 컨트롤을 통해서 실적 투명성을 확보했고요. 관리 체계를 재정립을 했고, 나형 관리 시스템을 통합했고, 설비 데이터를 수집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 적용 화면의 예제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것을 올가나이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암묵지적인,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형식화 시키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제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시키고, 지능화시키고, 요새 얘기하는 빅데이터라던가 AI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거가 제가 가진 숙제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문 관리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예제고요.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기 신문에 굉장히 이슈되죠. 며칠 전에도 제가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여기 있네. 이 조선일보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한 중소기업 75% 효과 없다. 이 조선일보에서 딱 때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게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두 개에 있어요. 한 대는, 긍정평가가 있고요. 한 대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은, 어떤 편견에 의한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공장의 제조업이라는 게 도대체 섬유업체가 어떻게 갈 방향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생각해요. 특히 제가 CEO들, 회장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 그분들, 남이 하니까 따라 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정부에서 돈 5천만 원에서 1억 주니까 한번 해보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말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 작업자. 그죠? 요새 52시간 얘기 나와가지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정보 담당자, 최고 경영자, 임원, 다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충돌의 일들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지? 왜 해야 되지? 그리고 하려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바뀐다고 그랬죠. 체인지, 스마트 피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키워드는 두 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라고 나를 모르면 결국은 배가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준 진단을 해서 도대체 왜 해야 되고, 전략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 특히 이 부분이요. 업무 표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시스템 표준화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도 단계별로 정보화, 자동화, 제조 진흥화로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실시간 크로즈드 루프입니다. 개선을 하려면요, 모니터링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니터링을 한 것을 연속 개선이라는 거. 그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포엠 원이 데이터를 받아서 포제로 아웃. 포제로라는 건 이겁니다. 제로 대기 시간, 제로 인벤토리, 제로 디펙트, 제로 다운타임. 힘들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도전을 해야죠. 그래야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더스트리 4.0 하는 독일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표준화. 그 다음에 현장의 작업을
그 암묵지 있는 작업을 어떻게 형식화시킬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전체에 그 설문하는 사람 중에 147명, 129명이 이쪽으로 그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그 우리가 보통 구축을 할 때 이렇게 수직적으로 사이로 형태로 구축을 합니다. 특히 이런 쪽을 잘 모르는 회사들, 요새 스마트, 며칠 전에 그 제가 잘 아는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 있는 그 코디네이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충남 테크노파크에 어저께 갔는데요. 한 그 200개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참 큰일 났다 이거죠. 왜? 저쪽에 이쪽에 전문도 안 하고 요새 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뭐 날파리식으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실적 수집, 품질 검사, 가동률이 사이로식으로 자꾸만 구축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전체 아까 포엠 원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정보 분석하고 예지하고 예방하고 최적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통합된 시스템이 수평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처럼 절름발이해서 결국 못 쓰는 시스템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OT라고 그러는데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와 IT가 잘 융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꼭 우리 여기 섬유 시험연구원인가? 이분이 저한테 항상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해서 제가 꼭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 이분 얘기에 의하면 2020년도 되면 섬유도 이 모든 그 제품들을 트레이스빌팅을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구축한 그 글로벌 4대 기업 이런 데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섬유 산업의 환경 오염과 자원 소멸 문제점을 아까 얘기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저희는 이미 자동차라던가 우주 항공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미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적하는 것들을 그쪽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ERP는 원샷에 하실 수 있어요. 빅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체 여기 땅, 이제부터 니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다. 포스코도 그렇게 했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했고, 현대자동차는 아닌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공장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공장은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데이터를 수집할 거지? 어디에? 아까 QCDF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품질, 이 코스트, 뭐 이런 데 절감할 수 있는 관리 팩트를 가지고 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지? 이거 수집하면요, 아까 바코드 뭐 이렇게 운운했는데, 바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수집해가지고 왜 쓰지?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봉제 같은데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고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경제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받아서 아까 뭘로 바꿀 거냐,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죠. 품질이냐, 뭐냐,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타입을 하라는 겁니다. 조그맣게 POC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현장에다가 프로브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림돌을 정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저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think big, 크게 생각하고 시작은 start small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절대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사상 누각이 되고 변화 관리라든가 이런 데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왼쪽에 있는 거 뭐 1억까지 주고 2억까지 주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요새 뭐 굉장히 홍보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지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이거 하면서 제가 뿌려놓은 씨앗이다 보니까 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뭐냐면 업종별로 좀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작동이 된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섬유산업서부터 좀 해보자. 여기 좀 보이죠? 섬유 패션, 봉제 염색 분야의 공정 자동화, 고객 맞춤형 제조 등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개발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올랐습니다. 그 대구 쪽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들이 야당 해가지고 돈을 더 올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합해서 아마 20억인가 30억 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 예산은.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작동이 돼가지고 이쪽 섬유 패션 쪽에 이렇게 R&D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섬유 산업의 저거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부에서는 스마트 산단이라고 그래서 ICT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5G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제가 이쪽에 컨트리뷰션 했다는 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튼 프로그램을 이거 외에도 이 산업군별로 이렇게 좀 전문화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영향력 행사하고 의사결정하는 분들한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 현장, 아까 포엠1이라고 아까 이 김홍배 이사께서도 얘기했던 그 현장 자원 정보들을 잘 받아서 이것을 그냥 자동화시키면 전산화 자동화 결국은 하면은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전산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면 거의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회사들이, 제가 장을 지집니다. 제가 생산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2001년도서부터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고 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많은 회사들이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회장을 했는데 거기서 통계를 내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쓴 회사들 하게 2년 뒤에 잘 쓰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50%가 안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걸 구축한 회사가 망했어요. 두 번째, 그걸 구축해서 핸딩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딴 데로 이직을 했어요. 그게 50%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 스마트 공장 지금 막 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뭐 이쪽으로 한 40년 해가지고요. 아마도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도로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